여러분,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 단 하나의 작은 성 앞에서 무릎 꿇은 사건을 아시나요?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주변 민족들을 모두 복속시킨 당나라의 황제가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그 유명한 안시성 전투가 아닙니다. 그 전에 벌어진 어쩌면 더 중요했던 두 번의 격돌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이 전투들에서 결과가 달랐다면 우리가 아는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지도 모르죠. 자, 그럼 645년 봄 피로 물든 요동 벌판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644년) 가을, 당나라 황제 이세민은 드디어 결심을 굳혔습니다. 연개 소문이 영유왕을 시해하고 권력을 잡았다는 명분으로 고구려를 침공하기로 말이죠. 그의 야망은 단순하면서도 거대했습니다. 동아시아 전체를 자신의 발 아래 두고 싶었던 겁니다. 당태종은 몇 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지형을 조사하기 위해 간첩을 보냈고 군사를 훈련시켰으며 물자를 모았습니다. 정관의 치라 불리는 태평성대를 이룬 그였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고구려가 있었던 겁니다. 수나라가 무너진 이유를 뻔히 알면서도 그는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만큼 고구려는 당나라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던 거죠. 이미 북방의 돌궐을 제압하고 서역의 여러 나라를 복속시킨 당나라였습니다. 남은 건 동쪽의 고구려뿐이었어요. 645년 2월, 낙양을 출발한 당태종의 군대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기록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최소 30만에서 많게는 50만에 이르는 대군이었다고 하니까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규모였습니다. 육군을 이끈 이세적과 수군을 지휘한 장량, 그리고 황제 본인이 직접 이끄는 군대까지 합쳐진 이 병력은 고구려를 단숨에 짓밟을 기세였습니다. 그들은 최신 공성 무기들을 갖추고 있었고 실전 경험이 풍부한 정예병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수나라 때와는 차원이 다른 준비였던 거죠. 당태종은 수양제의 실패를 철저히 분석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고구려 사람들의 의지였죠. 4월이 되자 당나라 군대는 요하에 도달했습니다. 봄이 왔지만 아직 쌀쌀한 날씨였고 강물은 차가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고구려의 영토였죠. 요하를 건너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강폭이 넓고 물살이 세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당군은 체계적으로 움직였고 결국 도하에 성공합니다. 요하를 건넌 당군은 첫 번째 목표인 계모성으로 향했습니다. 계모성은 고구려 서부 방어선의 중요한 거점이었는데 당군의 맹공에 결국 함락되고 맙니다. 이어서 요동성과 백암성도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당군의 진격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고구려의 주요 거점들이 무너진 겁니다. 요동성 전투는 특히 치열했는데 12일간의 공방전 끝에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성 안의 백성 1만여 명이 포로로 잡혔고 성주는 참수당했습니다. 백암성은 좀 더 복잡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성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났던 거죠. 어떤 이들은 항복하자고 했고 어떤 이들은 끝까지 싸우자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내부 갈등으로 성은 무너졌고 당군은 또 한 번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당태종은 기세가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평양까지 단숨에 쳐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신성이었습니다. 북쪽에 위치한 이 산성은 도무지 함락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평지에 있는 요동성과는 달리 산성이라 공격하기가 몹시 까다로웠습니다. 당군의 투석기가 아무리 돌을 날려도 성벽은 꿋꿋했고 성 안의 고구려군은 계속해서 반격했습니다. 밤마다 북소리와 함성이 울려 퍼졌다고 해요. 계모성에 주둔하던 당나라 장수 위정은 매일 밤 들려오는 그 소리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회고할 정도였습니다. 신성 공략은 실패했습니다. 며칠을 공격했지만 성은 끄떡도 하지 않았죠. 당태종은 일단 신성을 우회해서 남쪽으로 방향을 틀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나중에 큰 화근이 됩니다. 후방에 적의 거점을 남겨둔 채 진격한다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남쪽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건안성이었죠. 장량이 이끄는 수군이 해로를 통해 평양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건안성 성주 고원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그는 당군이 접근하자 과감하게 성문을 열고 나가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장검이 이끄는 이민족 부대가 먼저 건안성을 공격했지만 실패했고, 이어서 장량의 수군도 공격에 나섰지만 역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7월경에는 오히려 건안성의 고구려군에게 크게 당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당군은 많은 병력을 잃었고 겨우 방어선을 유지하는 수준이었죠. 건안성 역시 함락시키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신성과 건안성이라는 두 개의 큰 가시가 당군의 옆구리에 박혀있는 상황에서 당태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평양으로 진격하자니 보급로가 위험했습니다. 뒤에서 고구려군이 보급선을 끊어버리면 전군이 고립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작전을 수정합니다. 일단 안시성부터 점령하기로 한 거죠. 안시성은 요동 방어선의 핵심 거점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를 장악하지 못하면 더 이상 진격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안시성 공략전이 시작되는 건데, 그 전에 한 가지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주필산 전투였죠. 6월이 되자 평양의 연계 소문은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는 무려 15만 명에 달하는 대군을 모아 당태종을 직접 공격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도박이었습니다. 수도인 평양의 방어를 거의 포기하고 모든 병력을 쏟아붓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북부 욕살 고연수와 남부 욕살 고혜진이 이 대군을 이끌었고, 경험 많은 대로 고정희가 전략을 담당했습니다. 욕살이라는 건 고구려의 지방 총독 같은 직책인데 중국의 도독에 해당하는 높은 지위였습니다. 이들이 이끄는 15만 대군은 고구려 역사상 단일 전투에 투입된 가장 큰 규모였다고 해요. 6월 20일 안시성 근처에서 고구려 대군과 당나라 본대가 마침내 조우했습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본 두 군대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15만 대군이 일제히 행군하니 깃발만 30리에 걸쳐 펼쳐졌다고 하죠. 연기와 먼지가 하늘을 뒤덮었고 기병들의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누런 뱀이 흙먼지를 토해내는 것 같았고 붉은 개미떼가 온 들판을 뒤덮은 것처럼 보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태종도 이 광경을 보고 적잖이 놀랐을 겁니다. 그동안 함락시킨 성들의 고구려 국군과는 차원이 다른 대군이었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성 방어전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건 대회전이었습니다. 당태종은 급히 작전회의를 소집합니다. 이 엄청난 고구려 대군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정면 돌파는 위험했습니다. 숫자상으로 밀릴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옛날 전법을 꺼내듭니다. 바로 유인술이었죠. 먼저 적을 방심하게 만든 다음 포위 섬멸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수백 년 전 위나라의 관국엄이 고구려 동천왕을 상대로 쓴 바로 그 전술 말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법이니까요. 당태종은 돌궐 출신 장수 아사나두이에게 기병 1,000명을 주어 고구려군을 유인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일부러 약한 척하면서 적을 끌어들이라는 거였죠. 첫 번째 교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사나두이가 이끄는 당나라 기병이 고구려군을 공격했는데 일부러 허술하게 싸웠습니다. 고구려 선봉 고연수는 이를 보고 다루기 쉽구나라고 외치며 앞다투어 진격했습니다. 병사들도 승리의 기대에 들떠 있었죠. 그들은 안시성 동남쪽 팔리 지점까지 쫓아가서 산의 의지에 진을 쳤습니다. 여기까지는 당태종의 계획대로였습니다.
고구려군을 충분히 깊숙이 끌어들인 거죠. 이제 함정을 마무리할 시간이었습니다. 당태종은 거짓으로 사신을 보냈습니다. 고현수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했죠. 나는 너희 나라에서 권신이 임금을 죽인 죄를 묻기 위해 온 것이다. 서로 싸우는 건 내 본심이 아니다. 이 말을 들은 고현수는 잠시 망설였을 겁니다. 정말 당태종이 평화적 해결을 원하는 걸까? 하지만 이건 명백한 속임수였습니다. 고구려군이 방심하는 사이 당태종은 본진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예 기병부대가 양쪽에서 포위망을 좁혀왔고 보병들이 정면에서 압박했습니다. 고구려군은 순식간에 포위당했습니다. 뒤늦게 함정임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방에서 당군이 몰려들었고 탈출로는 막혔습니다. 전투는 그야말로 치열했습니다. 좌우 위장군 왕군악이 고구려군의 도끼에 맞아 두 동강이 날 정도였으니까요. 이세적과 황제의 친위대마저 위기에 몰렸습니다. 순간 전세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죠. 그 순간 당군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사방에서 공격이 쏟아졌고 고구려군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포위망은 점점 좁아졌고 고구려군 선봉대는 고립되었습니다. 뒤에서 본대가 구원하러 오려 했지만 당군의 방어선을 뚫지 못했어요. 고현수와 고혜진이 이끄는 선봉대는 완전히 포위된 채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며칠간의 격전 끝에 결국 그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식량도 떨어졌고 부상자는 늘어났으며 탈출구는 보이지 않았죠. 고현수와 고혜진은 결국 항복을 결정합니다. 36,800명의 병사들이 함께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당태종은 승리의 환희에 도취되었습니다. 고구려의 대군을 물리쳤으니까요. 그는 항복한 고구려 장교 3,500명을 가려 뽑아 당나라로 끌고 갔습니다. 당나라 관직을 주고 당군에 편입시킬 생각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말갈인 3,300명을 모두 생매장해버린 겁니다. 황제의 진영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말이죠. 이건 복수인 동시에 고구려에 복속된 다른 민족들에게 보내는 경고였습니다. 나머지 병사들은 석방해서 평양으로 돌려보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의문이 많습니다. 전투가 가능한 수만 명의 병력을 적진 한복판에서 그냥 풀어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실제로는 석방된 병력이 그리 많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니면 대부분이 전사했거나 부상으로 전투 불능 상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고구려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말 5만 필, 소 5만 두, 철갑옷 하나만 벌을 빼앗겼고 지휘관들까지 잃었으니까요. 주필산 전투의 패배 소식은 고구려 전역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후황성과 은성 같은 곳에서는 성을 버리고 달아나기까지 했죠. 당태종은 이 산의 이름을 주필산으로 바꾸며 승리를 기념했습니다. 주필이라는 건 황제의 수레가 머물렀다는 뜻이었어요. 그는 이제 안시성 공략에 더욱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알려지지 않은 이면이 있습니다. 주필산 전투에서 당군의 손실도 결코 작지 않았다는 거죠. 왕군악 같은 고위 장수가 전사했고 황제 친위대까지 위기에 몰렸다는 건 전투가 일방적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주필산 전투 이후 당태종이 안시성 남쪽에 접근하는 데까지 거의 50일이나 걸렸습니다. 이 공백기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어요. 뭔가 숨기고 싶은 일이 있었던 게 아닐까요? 1. 부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실제로는 고현수와 고혜진의 선봉대만 격파했을 뿐 고구려 대군의 본대는 무사히 후퇴했다고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15만 대군이 정말 전멸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당군은 즉시 안시성으로 진격했을 겁니다. 하지만 50일이나 지체했다는 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뜻이죠. 나중에 안시성 전투 때 신당서에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안시성에 10만 명의 적병이 있다. 이 10만 명은 어디서 온 걸까요? 바로 주필산에서 살아남은 고구려 본대가 아니었을까 하는 겁니다.
즉 주필산 전투는 당군의 완벽한 승리가 아니라 고구려 선봉대를 격파한 정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머지 대군은 안시성으로 철수해서 재정비했던 거죠. 이런 해석이 맞다면 주필산 전투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당나라의 대승이 아니라 고구려군의 전략적 후퇴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연수와 고혜진이 너무 성급하게 나섰다가 당한 건 맞지만 고정희가 이끄는 본대는 제대로 보존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나중에 안시성이 그토록 오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도 설명이 됩니다. 성 안에 충분한 병력이 있었고 주변에도 고구려군이 활동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시 기록은 대부분 당나라 쪽 자료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승리를 과장했을 거예요. 진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패배의 소식을 들은 연개소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그는 북방의 설현타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설현타는 당시 몽골 초원을 장악한 강력한 유목민족이었어요. 진주 가한이 죽고 아들이 권력을 잡은 상황이었는데 연개소문은 이들을 끌어들여 당나라를 양면에서 압박하려 했습니다. 만약 설현타가 당나라의 수도권을 위협하면 당태종은 어쩔 수 없이 철군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이건 정말 기발한 외교 전략이었습니다. 고구려 혼자서는 당나라를 막기 힘들다는 걸 인정하고 동맹을 찾은 거죠. 설현타는 이 제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도 당나라가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7월이 되었습니다. 당태종의 군대는 드디어 안시성 앞에 도착했습니다. 성은 작았지만 견고해 보였죠. 여기서 마침내 역사의 서늘한 페이지에 길이 새겨질 안시성 전투가 불붙습니다. 모두가 알고 계시듯 그 결과는 당제국조차 숨을 삼킬 만큼 압도적인 대승이었죠. 3개월간의 안시성 포위는 실패로 끝난 겁니다. 수하는 날 당태종은 안시성 성주에게 비단 100피를 선물로 보냈습니다. 적이지만 그 용기와 지략을 칭찬한다는 뜻이었죠. 성주는 성벽 위에서 당태종을 배웅했습니다. 철군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요동의 산길은 험했고 날씨는 더욱 추워졌습니다. 병사들은 얼어 죽었고 말들은 굶어 죽었습니다. 당태종 자신도 동상에 걸렸다고 해요. 결국 당나라 군대는 처참한 모습으로 요하를 건넜고 11월에야 간신히 본토로 돌아왔습니다. 출발할 때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요하 전투에서의 초반 승리, 주필산에서의 대승, 그 모든 것이 안시성 앞에서 무색해졌습니다. 당태종은 이후로도 2차례 더 고구려를 침공하려 했지만 결국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648년에는 실제로 출정 준비를 했지만 신하들의 반대로 중단되었고요. 649년 당태종이 죽자 고구려의 위기는 일단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나라는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고종 때 다시 침공이 시작되었고 결국 668년 고구려는 멸망하고 맙니다. 하지만 645년의 전투들, 특히 안시성에서의 승리는 고구려인들에게 20년 이상을 더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요하를 건너며 시작된 당군의 진격은 계모성, 요동성, 백암성을 차례로 무너뜨렸지만 신성과 건안성에서 막혔습니다. 주필산에서 고구려 야전군을 격파했지만 안시성은 함락시키지 못했죠. 이 모든 전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요하에서 당군의 도하를 막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주필산에서 고구려군이 승리했다며, 만약 안시성이 함락되었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죠. 중요한 건 고구려 사람들이 끝까지 싸웠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이던 당나라 군대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저항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민족의 자존심이었고 독립의 의지였으며 생존을 향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요하에서 시작된 전쟁은 주필산을 거쳐 안시성에서 절정을 이뤘습니다.
연개 소문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시간을 버는 것이었죠. 당군이 겨울을 나지 못하게 만들고 보급선을 괴롭히며 한치 한치 저항하는 겁니다. 신성의 북소리가 밤마다 울려 퍼진 이유도, 건한성이 끝까지 버틴 이유도, 안시성이 3개월을 견딘 이유도 모두 이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각각의 성은 고립되어 있었지만 하나의 큰 그림 속에서 역할을 수행했던 겁니다. 당군은 성 하나하나에 발목이 잡혔고 시간을 허비했으며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었죠. 이게 바로 고구려식 방어전의 정수였습니다. 정면 승부가 아니라 지구전으로 끌고 가는 거였어요. 주필산 전투는 분명 고구려에게 큰 타격이었습니다. 고연수와 고혜진이라는 유능한 장수들을 잃었고 수만 명의 병력이 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이 패배가 결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고구려는 여전히 저항할 힘이 남아 있었고 안시성에서 그걸 증명했죠. 어쩌면 주필산의 패배는 고구려인들을 더욱 단결시키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후퇴할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을 테니까요. 당군이 보여준 잔혹함, 특히 말갈인들을 생매장한 사건은 고구려 사람들에게 공포와 분노를 동시에 안겨줬습니다. 항복하면 살려주리라는 기대는 사라졌고 오직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각오만 남았죠. 당태종은 뛰어난 황제였지만 고구려 원정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실수는 고구려를 과소평가한 거였죠. 수나라의 실패를 분석했지만 결국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전쟁을 끝내지 못했고 보급선을 안전하게 확보하지 못했으며 적의 저항 의지를 꺾지 못했어요. 신성을 우회한 결정도 나중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건한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것도 치명적이었고요. 모든 게 맞물려서 실패로 이어진 겁니다. 주필산에서 이겼다고 자만한 것도 문제였습니다. 안시성을 쉽게 볼 수 있었던 이유죠. 요동 벌판에서 벌어진 이 전투들은 동아시아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만약 고구려가 무너졌다면 한반도 전체가 당나라 영토가 되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지금의 한국도 중국의 일부였겠죠. 하지만 고구려는 버텼고 신라와 백제가 생존할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비록 결국 고구려는 멸망했지만 그 저항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발해로 이어졌고 고려로 계승되었으며 조선을 거쳐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하에서 안시성까지 이어진 전투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만든 순간들이었습니다. 645년의 그 뜨거운 여름과 추운 가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하를 건넌 당군의 진격, 계모성과 요동성의 함락, 신성과 건한성의 저항, 주필산의 격전, 그리고 안시성의 불굴의 방어, 이 모든 전투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이야기를 만들었죠. 패배도 있었고 승리도 있었습니다. 희생도 있었고 영광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싸웠다는 거죠. 그게 바로 645년 고구려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